이번 영상은 9.3절의 연산자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나 상수에 데이터를 할당할 때 사용했던 이 등호 기호는 연산자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이러한 연산자는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떠한 연산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도록 미리 정의된 기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할당되도록 연산 처리 과정이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호 기호를 일컬어서 우리는 할당 연산자라고 세부적으로 부르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할당 연산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연산자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수학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말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는 이런 기본적인 사측 연산과 관련된 연산자 말고 이항산술 연산자, 단항상술 연산자, 단항부정 연산자도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항산술 연산자, 단항상술 연산자, 단항부정 연산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제곱근은 너무 간단한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 나머지와 제곱근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 너에는 어떠한 결과값이 담기게 될까요?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는 1을 구하게 되고 그 1을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너에 할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가 있는데 2의 3승은 8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곱 연산이 되어져서 할당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항산술 연산자와 이제 단항부정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항산술 연산자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항상 이렇게 변수에 숫자 데이터가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가 할당된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넘에 할당되어져 있는 변수를 이렇게 1 증가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저장했을 때 코드를 실행해보면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플러스 버튼을 이 앞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단항산술 연산자를 앞에다 사용하는 걸 전치라고 하고 뒤에다 사용하는 걸 후치라고 하는데요. 전치와 후치의 차이점은 전치는 뭐뭐 하기 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치는 뭐뭐한 후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넘을 할당하기 전에 1을 증가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당하기 전에 1을 증가해서 2가 여기에 할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후치였을 때는 할당한 후에 증가시켜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넘에 담겼을 때는 아직 증가되지 않은 1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런 단항산술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꼭 변수에 할당하듯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증가한 상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전치와 후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방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항부정 연산자는 쉽게 말하면 x의 부호를 부정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1은 양수잖아요. 내가 여기서 넘에 단항부정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넘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넘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단항 부정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양수로 부정이 되어져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자는 비교적 간단해서 아마 책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볼 연산자는 또 뭐가 있냐면 대입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입 연산자는 이러한 등호 연산자도 대입 연산자라고 불러요.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요. 책에는 대입 연산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할당 연산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변수에 할당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복합 대입 연산자가 어떠한 연산을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num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데이터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10에다가 2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콘솔에서 로고 num 하면 12가 나오겠죠. 그럼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어차피 변수에 2를 더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식을 사용하지 말고 이 플러스 기호를 이 할당 연산자 앞에다가 사용하면 여기 있는 거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작성한 건 이렇게 작성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코드를 저장해 보면 마찬가지로 12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책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면 num은 num 빼기 5를 하고 싶다. 그럼 얘는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복합 대입 연산으로 하면 이 마이너스 기호를 이 앞에 쓰고 이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um은 num 빼기 5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곱 연산자가 있어요. num은 num 제곱 2. 그러면은 10의 2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이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할 거면 이 앞에 이렇게 등호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똑같이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로 식을 표현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게 더 직관적이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편한데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뭐 딱히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합 대입보다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쉽게 식을 작성하는 걸 더 선호한다 라는 것 정도만 이제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교 연산자는 이제 좌항의 값을 우항의 값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num1에는 10이 있고요. num2에는 20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ult에는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를 할 거예요. num1은 num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num1은 10이고 num2는 20이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얘는 참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죠. 이처럼 비교 연산자는 이제 어떠한 연산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논리형 값이 추출이 됩니다.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이 추출이 돼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나오는 연산자는 아마 뭐 이것도 간단하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건데 그나마 헷갈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치 연산자와 불일치 연산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형 데이터예요. 두 번째는 문자열 데이터예요. 사실 이 두 개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num1과 str num이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리절트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냐면 야 같아,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자료형을 비교하고 있는데 같다고 나올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형변환이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형변환이라는 건 비교 연산자가 어떠한 비교 과정, 비교를 하는 연산 과정을 수행할 때 이 양쪽에 있는 데이터의 자료형이 다르다면 두 개의 자료형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형을 일치시키도록 데이터의 자료형을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키거든요. 그러한 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형변환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것도 서로 다른 자료형을 형변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과 문자열 10은 같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를 형변환시켜서 비교해 보니까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같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연히 자료형이 다른데.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정밀하게, 엄격하게 비교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게 일치 연산자입니다. 등호기호를 3개 사용하면 일치 연산자가 돼요. 얘는 자료형까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료형까지 다르면 이런 식으로 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와 그 다음에 비교와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면 num1과 str num은 다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문자열이 이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true라고 나와야 되는데 형변환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게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자료형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불일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숫자 10과 문자열 10은 엄연히 다르니까 달라요. 참입니다. 뭐 이러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크게 이 기호와 이 기호, 그리고 이 기호를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얘를 AND 연산자라고 하고요. 얘를 OR 연산자라고 하고 얘를 부정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true와 true는 이렇게 AND 연산자로 하게 되면 이 AND 연산자는 양쪽에 있는 게 모두 참이어야지만 참이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참이할당 되고요.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거짓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OR 연산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OR 연산자는 참이고 두 개다가 거짓이어야지만 거짓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 연산자는 이 모든 결과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지금 방금 실행 결과가 false였잖아요. 여기에 부정 연산자를 붙이면 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논리 연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논리 연산자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조건문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연산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사막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사막 연산자는 이렇게 물음표와 콜론으로 사용하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10과 20이 작은 게 맞으면 참입니다 라고 할당을 하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라고 할당하는 코드를 작성했다고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코드를 저장했을 때 참입니다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식이 참이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걸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콜론 다음에 있는 걸 실행을 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항이 3개로 이루어진 연산자라고 해서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산자들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꼭 여기 먼저 연산이 되고 비교가 되는 것 또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되면 10 더하기 10에서 20 곱하기 3에서 6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실행해보면 40이 나옵니다. 왜인가요? 똑같은 산술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이 산술 연산자 사이에서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른 먼저 계산돼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곱셈이에요. 이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항상 우선시돼서 먼저 계산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 우선순위에 관련된 이 우선순위와 같은 것들은 제가 책에 보시면 표에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책에 나와 있는 표는 너무 원론적인 것들만 다 적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실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그룹으로 이렇게 잘 그룹핑을 하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좀 더 직관적이니까요. 당연히 소가루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계산이 되니까 이 소가루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소가루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1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소가루를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연산자 우선순위를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팁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